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진짜 날 빠르죠? 벌써 금요일이에요. 이번 한 주도 다 갔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뉴스는 조금 이거저거 읽을 게 많아요. 사실 뉴스가 많다기보다는 이거저거 별도로 조금 읽어볼 만한 꼭지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영상 조금 차근차근 준비해서 업로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6주 만에 오름세 정로환이라는 기사인데 뭐 이런 꼭지로 지금 여기저기 타이틀들이 많이 기사가 올라오다 보니까 붓카페도 시끌시끌합니다. 그러니까 하락한다고 하던 사람들 어디 갔냐, 이제 그런 식의 글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 기사는 지금 저는 봤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분위기 통해서, 그러니까 카페 내 분위기 통해서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게 불과 며칠 안 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잠실주공 아파트 중심으로 이렇게 아파트들 가격이 이제 잠실주공 아파트 5단지가 50층 하면서 호가가 올랐다, 이제 그런 얘기 말씀 전해드린 바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가격이 꺾이지 않는 지역에 대한 내용의 기사도 읽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훅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렇게 일단 하락세에서 반전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제 그 추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역별로는 조금 차별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거 한국감정원 자료예요. 한국감정원 자료인데 파리 대책 전에 많이 올랐던 지역들은 좀 내림세가 여전히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러지 못했던 지역들 중심으로 직장인 수요가 많은 구로구 같은 데도 올랐다 그러고, 잠실 같은 경우는 송파는 이제 잠실주공 5단지 역할로 좀 올랐다 그러고, 광북권 같은 경우는 광진구랑 성북구 중심으로 조금 올랐고, 그래서 기사에서는 가을철 이사 수요들에 따라서 학군 수요 이런 데들 많은 지역들이 조금 교통 접근성 좋거나 학군이 좋은 일부 지역 상승했고,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관망세긴 한데, 일단 턴어라운드는 했다. 이제 그쪽에 조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0.01% 올랐다고 하면 엄청 안 오른 거 아니냐. 5억짜리 아파트가 1%면 500만 원이잖아요. 맞나요? 5억짜리가 1%면 10%면 5천, 1%면 500만 원 맞죠? 근데 0.01%면 0.1%도 아니고 0.01%면 50만 원도 아니라 5만 원 올랐다 소린가. 이거는 사실 되게 의미 없는 매매가 변동률이잖아요. 그래서 이 변동률을 보는 기준 자체를 사실 좀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 내용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하고, 이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는 법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저희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스승님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좀 정리해 주신 내용이 있어서, 이 유튜브 영상 끝나고 나서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에 대한 그분이 쓰신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기사는 저도 되게 흥미로워서 봤어요. 이제 그 서울시 작년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나오면서 이제 말 그대로 노후한 아파트들이 주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재개발을 할 건지 리모델링을 할 건지, 발음 꼬이네요. 이제 고민하는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지금 강남의 한 대청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정기총회 사진인데, 여기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리모델링을 하는 게 나을까, 재건축을 하는 것이 나을까를 이제 조합원들마다 이렇게 좀 견져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사업 자체를 말고 우리 조금 더 기다렸다가 재건축으로 가자,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재건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성을 따져보니 어떻다는 얘기인가, 그래도 뭔가 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봤는데 딱히 사례는 아니고 그냥 따져봤다.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용적률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전용 면적의 얼마 범위 이내에서 늘릴 수 있다. 용적률 상관없이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300%를 초과해서 갈 수도 있어요, 리모델링은. 근데 재건축은 딱 정해져 있는 리모델링, 죄송해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서울시에 계획되어 있는 용적률까지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넓히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리모델링이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맞긴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내용이죠. 리모델링은 기부채담이나 소형 임대주택 비율 등의 제약에서도 자유롭다. 재건축 같은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에 대해서 이제 뺏기거나 이런 게 있는데, 리모델링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집 수리하면서 조금 넓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자유롭다. 수직 증축도 가능하고 수평 증축도 가능해지긴 했지만 이제 그 늘어나는 부분 뭐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된 아파트보다는 그냥 재건축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많죠. 리모델링은 아직까지 그렇게 아파트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이렇게 보편화된 사업 방식은 아직까지는 아닌 거니까요. 그래서 뭐 알고 싶었던 건 사업성 따져보니까 어디가 더 나았나 했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그렇다 정도만 있어서 저도 이제 기사 보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왜 그럼 이 기사를 읽었느냐. 이 덧글이 아주 너무 웃겼어요. 요 부분은 배제하고 기사 쓰다 퇴근했냐? 그래서 사업성 따져보니?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부분을 댓글로 이렇게 얘기하길래 웃겨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어저께 아주 그냥 온갖 언론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70개 한다. 원래 하기로 했던 개수에서 줄여가 70개 할 거다. 뭐 어떻게 할 거다라는 기사가 온갖 언론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쏟아져 나와서 왜 갑자기 또 이 소리를 하나 생각해보니까, 국토부에서 8월 말까지 발표한다고 했던 그 안을 요번에 좀 발표를 했나 보다 싶어서 얼른 국토교통부 들어왔죠.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도시재생 뉴딜, 공적 임대 공급, 스타트업 육성 등 특화 사업의 중점 이래가지고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이걸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11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자료는 별도로 다운받아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 기사에서 뭐 어떤 유형들이 있고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놓은 건데요. 뭐 핵심은 이 내용입니다. 향후 계획. 여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설명회 이런 것들, 앞으로 부가적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은 계속 좀 배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핵심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 9월 25일 거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시범사업 선정 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그랬고요. 그다음 10월 말에 사업 계획서를 접수받고 11월에 평가를 거쳐서 올 연말에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속도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 가을 겨울 시즌에 굉장히 이제 모양들이 드러나고 어디가 어느 지역에 뭐가 어떻게 될지 등이 이제 요거를 통해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따로 프린트해서 제 블로그에는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블로그에 이 파일만 올려놨는데, 저도 조금 보고 공부 좀 하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뭐 이런 게 나왔다 정도까지만 기사에선 요번 얘기에선 얘기하고 별도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 보도자료가 몇 시에 올라왔냐면 2시에 올라왔어요. 2시에 올라왔더니 바로 이제 오후에 서울시에서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재개를 정부에 건의. 이제 이 서울시에서 서울시가 아니라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파리부동산 대책 내면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딱 못을 받고 가버리니까 서울시가 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돼서 올해 선정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준비하고 있던 서울시랑 각 지자체 입장에서는 뭐라 그러죠? 닭 쫓던 개가 됐다 그러나요? 가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왜 우리는 빼고 안 해준다고 하냐, 우리도 해달라. 서울시와 구청장 협의회는 14일 오전에 서울시청에서 서울 모든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에 제외된 것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니까 하게끔 우리도 좀 지원해달라. 우리도 선정할 수 있게끔, 선정에 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이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제 정부가 이 카드를 어떻게 받을지는 봐야겠지만 뭐 내용은 그래요.
도시 재생을 통해서 마을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하면 사람들의 아파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분산되면서 오히려 이제 지역이 살아나고 주거환경 개선이 되면 아파트 투기 수요가 분산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나 본데 이제 적극 건의한대요. 서울시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사실 이제 올해는 사실 정부 입장에서 이 도시재생 사업도 하나의 큰 테마긴 하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부분이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아마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일부러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쉽게 받을 수 있을지, 보는 눈이 이렇게 많은데, 예? 그래서 조금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실 오늘 부동산 뉴스의 메인 토픽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괴물된 파리 대책, 청약 시장만 과열인데, 뭐 이거 새삼스럽게 계속 보던 내용인데, 뭐 이게 무슨 메인 토픽이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이제 어저께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 청약도 있었고, 다산 자이 청약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있었던 신반포 센트럴 자이 청약 결과도 나왔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그냥 이게 부동산 시장의 기축 시장들을 죄기 위한 어떤 강력한 부동산 대책, 그러니까 규제책들을, 수요를 억제시키고 하기 위한 규제책들을 내놓으면서 이제 그다음에 또 분양가도 낮추기 위한 이런 압박들을 하면서 이제 청약제도 쪽도 손을 보고 이랬는데, 이제 그렇게 해놨더니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평균 40대의 경쟁률이었고, 이게 뭐 작년에 분양했었던 그 블레스티지, 레미안 개포 블레스티지랑 뭐 DH 하늘스 이런 데에 비해서 분양가가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평균 경쟁률 40대 1로 다 일단 마감이 됐고, 그 다음에 59제곱미터 같은 경우 234대 1 경쟁률이었다고 하고, 뭐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제 그 다산 신도시의 마지막 분양가 되게 높다. 다산에 뭐 5억대 중반, 5억 2, 3천 분양가가 말이 되냐, 막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평균 6.1 경쟁률로 모든 평형 마감됐고, 그 다음 김포의 한강 메트로자 2차도 다 마감. 그래서 꼭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인기단지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다 마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청약 쪽으로는 계속 쏠림 현상이 있고, 어쨌거나 수요는 계속, 이 수요 자체가 이제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어제 이제 당첨자 발표 나왔는데, 신반포 센트럴자의 당첨자의 청약 가점 났는데 64점에서 78점이래요. 이게 84점이 만점이든가요? 진짜. 그래서 커트라인들, 말 그대로 이 가점 하한선들 가격들이 나왔는데, 보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어디서 이런 청장들이 이렇게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보면 커트라인이 최저 84C타이 같은 경우는 최저 72점, 최고 78점, 평균 74.5점. 와, 장난 아니죠? 커트라인 72점이고, 뭐 커트라인이 69점, 64점. 그러니까 60점대의 중후반 커트라인이 가점 커트라인이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뭐 당분간 이런 청약에 대한 관심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이 청약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자, 이 커트라인들이 지금 6, 70점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커트라인들, 이제 앞으로 주택 청약 제도 개선하면서 지금은 이제 75%가 85제곱미터 이하의 75% 물량이 가점이고 25%는 추첨이에요. 그래서 그 25% 추첨을 바라보고 청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제도가 바뀌면 100% 가점이에요. 가점 배정은 100%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그 100% 가점 배정이 되면 가점 커트라인은 조금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낮아지더라도 극복이 안 되는 가점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6, 70점대 가점인데 내가 지금 가점 계산해 보니까 30점대 나오거나 뭐 20점대 나오거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청약 제도가 이렇게 바뀌더라도 딴 나라 얘기가 되는 거죠. 소외받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입니다. 뉴스테이라는 말이 이제 사라진다 그래요. 이전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부동산, 그러니까 임대주택 정책은 뭐였냐면, 우리 돈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건 정부죠. 공공에서 우리 돈 없으니까 우리가 임대주택을 막 더 짓고 많이 짓고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드니까 일단은 민간 돈을 끌어와야겠는데, 민간 중에서 개인들, 사람들은 끄집어내려니까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좀 돈 있고 집 지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 새집 짓기 좋은 사람들 누가 있냐? 그래, 건설회사나 아니면 사업시행자 니들이 집 져라. 임대주택을 져라. 대신 우리가 임대주택 짓는 땅도 좀 싸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런 좀 지원을 해줄 테니까 니들이 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져라. 그렇게 좀 해봐. 라고 유도했던 게 뭐냐면 이 뉴스테이입니다. 뉴스테이라는 사업이에요. 그랬는데 이 뉴스테이는 막상 이제 해보고 나니까, 그래서 이 기업들이 해야 되는 게 뭐 얼마 이상 의무 임대를 해야 되고, 뭐 임대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 5% 이하로 제한해서밖에 올릴 수가 없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새 정부에서는 이 민간 임대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 기업에 대한 임대가 사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제 뉴스에서도 오늘도 사실 뉴스를 그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안 읽은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기업 임대하고 있는 데들이 연 5% 이내에서 올리려고 그랬더니 5%씩을 막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영 같은 경우가 그런 지자체별로 그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린다. 그래서 지금 뭐 지자체에서 그러면 안 돼요. 아파트 주민들도 왜 이렇게 많이 올려요? 이거 관련해서 조금 트러블들이 있어 왔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좀 껄끄러웠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기업 임대 자체를 굉장히 축소하자. 아예 그냥 이름 자체를 민간 임대로 바꾸고 그 업무를, 그러니까 민간한테 좀 기업한테 떠넘겨서 하려고 했던 이 업무 자체를 우리가 다시 가져오자. 뭐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새 정부의 임대주택,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이 주택 관련된 내용들 얘기가 나올 때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짓겠습니다. 뭐 공공청사에다도 임대주택을 지을 거고, 경찰서에도 헐고 새로 지을 땐 임대주택을 지을 거고, 우리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땅에다는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지어보려고 해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식으로만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예 그냥 앞으로 가는 방향들, 그러니까 뭐 그 9월 달에 이제 발표한다고 했던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뭐 신혼희망타운이라든가, 또 이제 공공택지 안에서도 임대주택을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왔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기사에서 보면 그동안 뉴스테이 정책을 둘러싸고 건설사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그린벨트를 풀어 건설사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공급하고 각종 세금까지 감면해주면서 민간에 너무 기업에 혜택을 줬다. 그래서 뉴스테이를 폐지하지는 않지만 공공성을 뭐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또 이 민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그렇잖아요. 공공성을 강화해서 민간 입장에서 돈이 안 되면 사실 민간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하면 이쪽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이제 민간 기업들은 급격하게 그 숫자가 줄겠죠. 예, 추진하기 어렵겠죠. 결국 그럼 그 몫을 뭐 다시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어떤 공급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또 정부가 그 몫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또 이런 부분을 대처해 나갈지 보자고요. 아무튼 뭐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뉴스테이 기업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기사에서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읽어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뉴스는 뭐 이 정도 읽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나머지 내용들, 아파트 그 가격 변동률 계산하는 게 어떤 식으로 계산되고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별도 영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좀 공부 좀 해서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시범 사업 선정하는 거 관련해서는 조금 추후에 예, 별도 또 영상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주에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